질문들 앤드 김재원. 흔히 아나운서는 말 잘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나운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아나운서는 질문을 잘하는 직업이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보다 출연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많다. 1시간 동안 보통 30개에서 50개의 질문을 한다. 방송 준비는 곧 질문 준비다.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를 만나면 밥은 먹었느냐? 잘 지내느냐? 어디를 가는 길이냐? 주말에 무엇을 했느냐? 등 일상의 질문이 쏟아진다. 업무 중에는 보고서를 썼느냐? 거래처에 연락은 했느냐? 에 이어 매출은 얼마나 나왔는지도 묻게 된다. 자녀들에게도 숙제는 했느냐? 학교에서 별일은 없었느냐? 등을 묻고 심지어 요즘은 학교에서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이렇듯 우리는 질문의 홍수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 김미월 작가의 단편소설 질문들은 작가 지망생이 신춘문예에 응모할 단편소설을 쓰면서 주인공을 죽일지 살릴지 고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원룸을 얻어 소설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침 결혼을 앞둔 오빠가 제안한다. 원룸 보증금을 빼서 자신에게 빌려주고 고향에 내려가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엉겁결에 그러겠노라고 답했지만 고향에 내려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걱정이다. 주인공이 사회에 나와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이다. 면접장에 가면 질문으로 압박받고 식당에서는 재료의 원산지를 묻게 되고 이성을 소개받을 때는 서로 조건을 탐색하는 질문을 주고받는다. 숱한 시험을 거쳐 사회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질문은 우리 인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더욱이 주인공은 설문지 조사요원 아르바이트를 한다. 질문으로 가득 찬 종이를 내밀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작은 선물로 그들의 시간을 사야 하는 일이다.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쓸모있게 만들어줄 답을 찾기 위해 애쓴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고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설문지 조사요원 주인공의 바람이다. 오빠에게 보증금을 주기 위해 내놓은 원룸을 보러 온 사람들의 질문에 집의 상태를 솔직하게 답하니 집이 도무지 나가지를 않는다. 결국 주인공은 오빠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할지 단편소설에서 주인공을 죽여야 할지 이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질문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쓸모있는 답을 준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지는 질문을 성의 없게 대한다면 우리 삶도 어느덧 대충 흘러가지 않을까? 인생은 무엇인가 같은 거대한 담론이 아닌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만 명쾌해도 우리 삶은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아울러 상대에게 하는 질문에도 정성껏 예의를 갖춘다면 우리의 소통은 훨씬 수월해진다. 하루를 살면서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쉽게 나왔다. 시계를 보며 스스로 묻는다. 지금 몇 시일까? 당신 개 좀 안아봐도 될까요? 앤드 김재원. 친구에게 부고를 받았다.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단다.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들었다. 세상을 떠난 반려견은 13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이었다.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고 무기력해진 개를 병원에 데려가니 심각하단다. 응급수술 후에 회복실로 돌아온 반려견을 입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날 아침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가족 모두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함께 가서 장례 절차를 따르고 유골함을 받아 돌아왔다고 한다. 슬픔은 생각 이상으로 컸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다 큰 자녀들도 받아들이기 버거워했다. 나도 10년 전 떠나보낸 우리 집 반려견 쿠키의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을 공유했다. 김금애 작가의 단편소설 당신 개 좀 안아봐도 될까요?는 반려견 설기를 떠나보낸 세미의 이야기다. 세미는 설기를 잃고 난 후로는 경의선 숲길 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개들을 바라보곤 했다. 산책길에서 개를 데리고 나온 반려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설기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세미의 애도 방법이었다. 동네 친구 양효가 세미의 그런 상황을 알고 찾아와 위로하며 새로운 애도 방법을 제안했다.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만나고 한번 안아보면서 설기를 서서히 보내주라는 것이었다.
세미는 친구 목록을 보면서 프로필에 개나 고양이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을 찾았다. 제일 먼저 이전 직장 동료에게 문자를 넣었다. 반려견을 잃은 사연을 전하고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기왕이면 키우는 개를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적었다. 흔쾌히 허락받고 약속 장소에 가보니 반려견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도 얼마 전에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한다. 이 같은 아픔이 있어 그 둘은 하염없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슬픔을 덜어냈다. 반려인들은 자기 개를 보여주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연락도 잘 안 했던 친척의 건장한 불도그도 만나고, 한때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받았던 트레이너에게 런지도 만났다. 다양한 개를 만나는 것도, 그 시절 추억을 나누는 것도 위로가 됐다. 회사 앞 지하 매점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우연히 데려와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장님 이야기도 들어주고, 개를 5마리나 키우는 중학교 때 공부방 선생님도 만났다. 이런 애도 방법을 제안했던 양효를 다시 만나 이야기했다. 당신 개 좀 보자고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내 얘기를 듣게 돼. 나라는 인간이 분명해져. 설기가 세미에게 준 선물이었다. 설기가 떠나고 세미는 개들의 발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바뀌었다. 가축이던 개가 애완견이 되고 반려견이 되고 이제 가족이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직장에 청원 휴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동물병원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반려견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둥지를 틀었을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보면, 개들이 이렇게 인간과 가까워진 이유는 그들 특유의 다정함 때문이란다. 인간끼리 나누는 다정함의 빈자리를 반려견들의 다정함으로 채우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삭막한 우리에게 다정함을 표현해주는 개들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개와 고양이들이 참 고맙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인생은 없다.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22%는 사소한 일,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오직 4%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란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걱정할 만한 일이고 어떤 일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 일을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유비무환의 삶이라고 배워온 것도 사실이다. 김미월 작가의 단편소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지구 종말 이야기다. 취업 준비생인 주인공은 어젯밤 술집에서 뉴스 속보를 봤다. 30시간 후에 소행성이 지구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NASA 발표였다. 인터넷에는 온통 지구 멸망 관련 기사뿐이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올라오시겠단다. 가족이 함께 종말을 맞이하고 싶으신 모양이다. 그래도 엄마는 고추를 따러 가셨단다. 아래층 피아노 교습소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나는 세수하고 선크림을 바른다. 순간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지인들의 송별 문자다. 문득 배고픈 생각에 냉장고를 열어봐도 딱히 먹을 것이 없다. 황도 통조림을 먹기로 하지만 깡통 따개를 찾을 수 없다. 대학 신입생 때 지구 종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쓴 기억이 났다. 터무니없는 글짓기 내용이 자세히도 떠올랐다. 상상과 현실은 확실히 다르다. 깡통 따개를 빌리러 아래층 피아노 교습소에 갔다가 엉뚱한 대화만 나누고 빈손으로 올라왔다. 지구 멸망 전날 아직 살아있는데도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니 거리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형 할인 매장은 문을 닫았고 작은 가게들은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라고 문을 열었지만 폭동 같은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앵커와 기자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일을 하나보다. 어제 만난 친구 공을 또 만나러 광화문으로 간다. 돈을 받지 않는 버스 안에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어르신이 있다.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생방송이라며 노래를 신청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한참 만에 나타난 공은 차가 막혀 차를 버리고 왔단다. 이런저런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장 억울한 사람은 현재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막상 지구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는 별할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여러 영화가 종말의 순간을 조명했지만 딱히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다. 숱하게 지구 멸망을 가정해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방심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개인이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서 할 일은 없다. 하지만 기후응급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할 일은 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가 두 모금 마시고 버려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버리는 셈이다. 당장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비하지 않는 지혜야말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대비책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아주 화난 날들. 글쓰기는 쉽지 않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말과 달리 글로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는 건 무척 버거운 일이다. 부끄럽지만 책 서너 권을 낸 경험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늘 후회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선명하다. 지난해 여름에 나온 새 책을 보고 또 책을 내자는 출판사가 몇 곳 있다. 그새 출판의 부끄러움을 잊고 새삼 다시 글을 쓰려니 도무지 문장이 펼쳐지지 않는다. 글쓰기의 좋은 점은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인데 마음 들여다보기가 영 쉽지 않다. 일상이 바쁠수록 마음 챙김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일 것이다. 백수린 작가의 단편소설 아주 화난 날들은 70대 여주인공이 참여한 평생교육원 수필쓰기 교실에서 시작한다. 그는 한 달이 지났어도 글쓰기 숙제를 한 편도 내지 않았다. 수강료도 아깝지만 성실하지 않은 수강생으로 오해받는 것이 걱정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과일 가게를 지키던 그는 6년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그의 일정은 정교하다. 오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매일 다른 방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외출, 저녁에는 산책과 TV 시청이다. 오후의 외출 일정도 월요일은 장보기, 화요일은 수영장, 수요일은 평생교육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수요일 오후 3시 강의가 무엇이든 그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간다. 일정대로 사는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사위가 앵무새를 한 달만 맡아달란다. 앵무새 키우는 일은 영 번거롭다. 시간마다 챙길 것도 치울 것도 많은데다 무엇보다 울음소리가 거슬리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수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앵무새는 누군가 놀아줘야 한단다. 아니면 외로워서 죽는단다. 그때부터 그는 앵무새 친구가 돼준다. 대화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산책도 한다. 며칠 지나니 심지어 귀여워 보이며 정이 간다. 그래도 집안은 온통 곡식 껍질과 노란 솜털로 엉망이라 고역이다. 수필쓰기 교실에서는 피곤해 보인다고 하고 숙제는 더 밀려간다. 산책 중에 앵무새를 예뻐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신기해하다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린다. 예쁘다고 말하던 삼촌, 물 날릴 때 위로해주던 사촌 언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회복한다. 사위가 앵무새를 데려가고 그는 정교한 일정을 회복하지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앵무새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 글쓰기 강사의 말대로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책상에 앉아 앵무새가 가버렸다라고. 적고 고통스러워 눈을 감았다. 그 사이 그에게 앵무새가 전부가 됐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걸 해냈을 때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 익숙해져서 내가 놓치고 사는 기쁨 말이다. 우리는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게 빛을 비추던 환한 날을 잊고 산다. 내가 활동적인 성격이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무기력해서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막상 해보니 괜찮았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지금 느끼는 무기력을 퇴치하는 좋은 처방일 것이다. 그 새로운 일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줄 내 인생의 전부가 될지도 모른다. 행성어 서점. 신문 칼럼을 오래 쓰다 보니 혹시 비슷한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가끔 옛날에 쓴 것을 뒤져본다. 특히 새해 결심은 비슷해질까봐 유독 주의한다. 10년 전 칼럼을 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무건수행을 하고 있어. 아이의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담은 글이다. 그 아들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당시에는 청소년의 마음을 읽기가 어려웠다면
요즘은 이른바 MZ세대 1980만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생각을 아는 것이 어려워 이래저래 여전히 아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지낸다. 김초엽 작가의 짧은 소설 행성어 서점은 먼 미래 이야기이다. 소설에선 은하계 행성 여행이 자유로우며 인류의 모든 뇌에 수만 개 은하, 언어를 지원하는 범우주 통역 모듈을 심어놔 언어 장벽도 허물었다. 작은 시골 행성에 있는 행성어 서점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그들은 곧 당황한다. 전자뇌의 통역 모듈로도 해석할 수 없는 이 행성의 고유어로 적힌 책들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책은 읽히지 않는 언어라는 기념품으로 팔려서 유일한 직원인 나의 월급을 주며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래도 이곳 행성어를 아는 사람은 수백 명 남짓이고 이곳 주민들도 관심이 없기에 이 서점의 이용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10년 전 이 서점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젊은 패기에 행성어 교본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점이 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수상한 손님이 보인다. 사흘 전부터 매일 서점에서 책을 두세 권씩 사가는 그녀는 뉴스에서 본 행성 테러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유심히 지켜보던 여자가 어느 날 말을 걸어오는데 이상하다. 이곳 행성어를 쓰는 것이다. 이 책들을 읽을 줄 안다는 뜻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선천적으로 뇌에 통역 모듈을 설치할 수 없어서 은하계 여행을 포기했다가 행성어 서점의 존재를 알고 떠다니는 교본을 통해 이곳 행성어를 공부했다는 것이다. 내가 올린 행성어 교본이었다.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는 나의 언어를 하는 그가 반갑기만 하다. 한동안 청소년 언어를 외계어라 불렀다. 이제 자라나 MZ세대가 된 그들의 생각과 언어는 행성어쯤 될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세대 차이는 있었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달랐다. 하지만 그때는 인간의 뇌의 세대 간의 생각 차이를 통역하는 장치가 있었나 보다. 이제는 그 장치가 노후화해 더 이상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딸의 행성, 엄마의 행성,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산다. 불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을 뿐인데 담이 쌓이고 벽이 높아졌다. 사실 불통이 세대 차이뿐이겠는가? 지역 차이와 이념 차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우리가 그었던 선을 지우고 벽을 허물고 다시 큰 원을 그려서 그 속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면 어떨까? 미래 소설에서 행성 차이로 느끼는 괴리감이 같은 나라에서 지금 펼쳐진다는 것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그래서 오늘 밤 아들 나라의 마음 언어를 공부한다. 가슴 뛰는 일을 찾습니다. 대학생의 빈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고 만든 대학생 비영리 민간단체 십시일밥이 있다. 자원봉사 학생들이 땀 흘려 기부한 공강 일시간이 누군가의 밥 한 끼가 된단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학생식당에서 배식, 식기세척, 홀 정리 등의 봉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학생식당 식권을 밥 못 먹는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그동안 6,234명이 61,866시간을 기부했고 식권 신청자 3,807명에게 101,442끼를 전달했다. 십시일밥 사무국에는 12명의 청년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 박소연 작가의 단편소설 가슴 뛰는 일을 찾습니다는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한 청년의 이야기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문구를 보면서 주인공은 피식 웃는다. 부모님의 해외 의료봉사에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에 마음을 빼앗긴 주인공은 좋아하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비영리 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곳이 직장이 되면서 가슴 뛰는 일은 스트레스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계속되는 후원금 실적 점검 회의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부족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굿즈 기념 상품 기획과 판매는 억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개인의 사연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수혜자의 마음과 안타까운 사연일수록 더 기부하게 되는 후원자의 마음 사이에서 균형 잡기는 비영리 단체 직원들의 몫이다. 가슴 뛰는 직장의 이 모든 일들은 여느 직장의 이벤트 사업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의료봉사를 갔다가 현지에서 지진으로 목숨을 잃는 일을 겪었다. 언제나 엄마처럼 살고 싶은 책임감이 따라다녔다.
국제봉사단으로 미얀마에 파견돼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귀국해 아이와 여성을 대변하는 지금의 비영리단체에 취직했다. 가정폭력으로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도망 나온 22살 선아 씨를 8평짜리 원룸에 들여보내고 느낀 벅찬 가슴은 이 직업을 운명으로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현실과 보람의 차이는 꽤 컸다. 하필이면 그때 만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는 사명감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심지어 아빠의 병원 건물마저 예비 사위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자연스레 남자친구 어머니와 거리두기에 들어갔고 이를 섭섭하게 여긴 어머니의 투정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문자를 보냈다. 바로 그때 사무실에 걸려온 무례한 후원자의 전화 한 통은 퇴사와 이별을 결심하도록 주인공의 등을 떠밀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청춘들을 위로할 말이 없다.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번번이 장벽에 부딪히고 사회적으로 터지는 크고 작은 참사들은 청춘의 가슴을 멍들게 만든다. 그 나름대로 보람을 찾아 의미 있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만 현실은 보람보다는 좌절을 안기기 일수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성세대는 제대로 된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사과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춘들에게 적어도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 한다. 가슴 뛰는 일을 찾는 청춘들이 그나마 어른들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